안녕하세요. 노조행입니다. 저 셰익스피어 전공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타이틀은 아까 말씀해주신 정동의 순환과 셰익스피어의 인프라적 작동, 영화 햄넷의 카타르시스 제 독해입니다. 발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햄넷을 카타르시스적인 영화로 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카타르시스의 집단성, 그리고 그것이 영화 안팎의 여러 정동들과 접속하면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같이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층위의 정동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인프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론적 틀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틀을 바탕으로 영화의 주요 장면 한 4가지 씬 정도를 같이 보는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문을 그냥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 텔루라이드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클로이 자오의 햄넷은 매기 오페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넷의 죽음과 그의 걸작 햄릿의 탄생을 연결지은 작품이다. 폴 메스칼과 제시 버클리가 각각 셰익스피어와 그의 아내 아니에스를 연기한 이 영화는 영화제 상영 이후 카타르시스와 집단적 관객 경험을 둘러싼 뜨거운 비평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NPR의 비평가 몬델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두고 최근 몇 년간 이보다 더 압도적인 영화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리 쇼크리스티 역시 자오가 사적 슬픔을 연극적 카타르시스로 전환하며 오늘날 영화에서 보기 드문 원초적이고 공동체적인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을 시험한다고 평가한다. 햄넷은 그야말로 카타르시스에 관한 영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감정을 단순히 유발하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직되고 매개되며 확산되는가에 집중한다. 이는 영화 내부의 서사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리미어에서 자오는 2,6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상영 전 집단 영상을 진행했다. 한 문장 건너뛰고 우리는 지금 서로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자오의 말과 함께 시작된 이 상영은 압도적인 카타르시스와 눈물을 이끌어냈다. 자오는 촬영 현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실천했는데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글로브 극장 세트에 모인 300명의 엑스트라를 신체적 명상 상태로 이끌었고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일종의 집단적 꿈 속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자오는 그 목표를 사람들의 진동을 조율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그들이 분리의 환상을 내려놓고 같은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화들은 햄넷이 처음부터 집단적 신체 경험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햄릿이 그리는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해온 카타르시스와는 조금 다르게 읽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은 두려움과 연민을 통해 그러한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실현한다고 말한 이래 카타르시스는 예술이 관객에게 미치는 정서적 효과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카타르시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사는 서로 다른 번역어와 모델의 경합으로 전개되었다. 스티븐 오겔이 지적하듯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는 단 한 번만 언급될 뿐이지만 르네상스 주석가들 이후 이 개념은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통한 내면적 정화나 감정의 배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이 경합은 대체로 3갈래, 즉 정화 배설, 순화, 그리고 명료화 모델로 정리된다. 이들 모델이 공유하는 한 가지 특징은 카타르시스를 대체로 개인 내면의 정서적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이다. 두려움과 연민이 한 개인의 의식 전면에 떠오르고 그 개인이 그것을 인지하며 정화와 도덕적 순환을 거쳐 평정에 이르는 과정이 카타르시스의 일반적 이미지가 된 것이다. 이와 달리 햄넷을 둘러싼 언어는 카타르시스의 집단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여기서 집단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개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과 관객 사이의 정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하쿠시 말하듯 관객은 감정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만들어내는 존재였으며 극장의 쾌감은 공연이 관객의 정서적 호응에 의존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발생했다. 이 관점에서 카타르시스는 무대가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서적 효과가 아니라 관객이 그 효과의 발생에 참여하는 정동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객 참여의 문제는 타녀 폴라드가 초기 근대 극장과 카타르시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과도 공유한다. 폴라드에 따르면 카타르시스는 본래 신체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의학 용어를 비극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차용했다. 당대 의학을 지배한 체로는 정신과 신체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았고 감정 역시 신체의 물질적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폴라드가 강조하듯 연극은 바로 이 점에서 공연자와 관객 양쪽의 실제 신체에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는 장르였다. 다시 말해 카타르시스는 그 기원에서부터 순수하게 심리적이거나 내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체를 통과하는 사건이었으며 극장에서 그 신체는 언제나 다른 신체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햄릿이 되살리는 집단적 카타르시스의 핵심도 바로 이처럼 슬픔이 한 개인 안에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와 신체적 감흥을 통해 함께 감당 가능한 정동으로 조직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햄릿이 보여주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회귀에 가깝다. 이 영화에서 카타르시스는 신체와 신체, 무대와 객석, 영화와 관객, 그리고 햄릿을 둘러싼 문화적 기억 사이에서 정동이 접속되고 조율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카타르시스는 한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 내부의 공연 장면과 영화 바깥의 관객 경험이 서로 겹쳐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 발표는 이 겹침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하나의 문화적 정동적 인프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인프라는 햄릿이 기대고 있는 배경적 조건만이 아니라 슬픔이 예술적 형식으로 변환되고 관객들 사이에서 공유 가능한 감정으로 조직되는 매개의 구조를 뜻한다. 한 문장 띄어서 햄릿에서 이 구조는 두 층에서 작동한다. 디제시스 내부에서는 햄릿의 죽음, 윌과 아니에스의 신체적 슬픔, 글로브 극장의 무대, 그리고 햄릿의 공연이 서로 접속되며 사적 애도가 공적 카타르시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동시에 영화적 메타적 층에서는 카메라 워크, 사운드, 편집과 같은 영화적 장치들이 이 전환을 정동적으로 조직하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관객의 문화적 기억과 집단적 호흡이 그 회로에 합류하면서 또 다른 정동적 접속을 형성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 발표는 먼저 이 인프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이어 이 두 층위가 영화 안팎에서 어떻게 겹쳐지며 사적 슬픔을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조직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은 셰익스피어라는 정동적 인프라, 이런 부분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읽히지 않을 때도 작동한다. 많은 관객은 햄릿을 읽지 않았더라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과 햄릿이라는 제목에서 비극, 죽음, 유령, 복수, 인간 4명의 고통과 같은 정서적 연상을 떠올릴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특정 작품의 독서 경험을 넘어 다양한 매체와 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매개되며 관객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미리 조직하는 문화적 조건으로 기능해왔다. 영화 햄릿이 기대는 것도 바로 이 조건이다. 영화는 햄릿의 줄거리를 단순히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셰익스피어적 기억을 통해 한 가족의 사적 슬픔을 관객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동적 형식으로 전환한다. 셰익스피어를 단일한 작가나 원전의 이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어 왔다. 한 4줄 내려와서요. 그러나 본 발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셰익스피어의 분산성 자체가 아니라 그 분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왜 사람들은 작품 전체를 읽지 않았음에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에서 그러한 정서적 연상을 떠올리는가? 다음 문단,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발표는 인프라 인문학의 논의를 경유한다. 여기서 인프라는 단순한 물질적 시설이나 기술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킨이 말하듯 인프라는 아랫줄, 순환의 기술적 기반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삶의 주변 환경을 생성하며 욕망과 환상의 형식들을 저장하고 매개한다. 나아가 인프라는 물질적 순환을 넘어 감각과 정동의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라킨에 따르면 인프라는 정동과 감각을 동원하여 주체를 형성하고 소리, 밝기, 온도와 같은 감각 경험을 조절한다. 요컨대 인프라는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조직하는 조건이다. 인프라가 조직하는 정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동 이론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해진다. 벌렌트는 정동적 인프라라는 개념을 통해 인프라를 삶을 조직하는 살아있는 매개로 보며 정동적 관계와 공동성이 특정한 사회적, 물질적 조건 위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여기 우리가 아메드를 연결하면 감정은 개인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메드가 말하듯 감정은 주체나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들 사이를 순환하며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게 하는 표면과 경계 자체를 생산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정동의 회로에 접속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한다. 이 점에서 셰익스피어는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문화적 인프라일 뿐 아니라 정동을 조직하고 순환시키는 정동적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셰익스피어를 정동적 인프라로 논의하는데 유용한 인프라 인문학의 선례는 하트 켈러만 발트의 연구이다. 이들은 낭만적 사랑을 수세기에 걸쳐 건설되고 재건설되어 온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로 다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 인프라는 추상적 개념들과 원형적 서사로 구성되며 사람들이 사랑을 지적으로 개념화하고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방식,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형성한다. 이 논의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낭만적 사랑의 인프라가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다음 단락. 로미오와 줄리엣이 낭만적 사랑을 상상하게 하는 인프라적 스크립트라면 햄릿 또한 슬픔과 연극적 애도, 카타르시스를 상상하게 하는 문화적 스크립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은 단순한 작가명이나 원전이 아니라 그러한 스크립트들이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온 인프라적 아카이브로 작동한다. 이 아카이브는 관객으로 하여금 슬픔을 예술적 형식과 연결하고 사적 상실을 공적 카타르시스로 이해하게 하는 문화적 패턴들을 보존한다. 그리고 인프라가 을에 그렇듯 이 아카이브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잊힌 것, 배경,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 햄릿은 햄릿과 글로브 극장이라는 상속된 형식에 의존하면서도 그 형식들이 오늘날의 슬픔과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조직하는 방식 자체를 가시화한다. 햄릿은 셰익스피어 인프라를 단순한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가 사적 상실을 공적 정동으로 매개하는 과정 그 전체를 영화의 중심 사건으로 만든다. 이 점에서 영화는 일종의 인프라적 전도, 인버전인데 역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수행한다. 제프리 보커의 이 용어가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인프라를 전경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가리킨다면 햄릿은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작동하던 셰익스피어적 인프라를 마지막 글로브 장면에서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드러낸다. 이제 영화 장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오의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다룬 영화이지만 역설적으로 영화는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한 극작가가 아니라 아니에스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 윌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영화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보다 먼저 그의 상실을 보여주고 작품보다 먼저 그 작품을 낳게 된 정동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때 상실은 단순한 서사적 원인이 아니라 영화의 시청각적 형식과 신체적 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매개되는 정동적 힘으로 제시된다. 얼굴의 클로즈업과 음악의 중단, 윌의 침묵, 숲속의 검은 구멍과 무대의 어두운 문, 배우의 몸과 관객의 손, 영화는 이 일련의 매개들을 통해 슬픔이 고립된 내면에 머물지 않고 다른 신체와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를 만든다. 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변환의 출발점은 아들의 죽음 앞에 선 아니에스의 절규 장면이다. 브라이언 해밀턴이 지적하듯 이 영화에서 상실은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기보다 분위기의 변화, 곧 방과 몸짓과 침묵이 이전과 다르게 감지되기 시작하는 압력의 변화로 나타난다. 아이의 죽음이 다가오는 과정 역시 극적으로 선언되지 않는다. 그것은 길어진 멈춤, 방에 어울리지 않는 열기, 리듬을 잃은 호흡 같은 미세한 어긋남들을 통해 서서히 감각된다. 이때 음악과 소리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물러나고 카메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 놓인 아니에스의 얼굴에 머문다. 영화는 이러한 감각적 붕괴를 얼굴의 클로즈업으로 집약한다. 에거트가 지적하듯 자오의 카메라는 반복적으로 배우들의 얼굴을 친밀하고 탐색적인 클로즈업으로 포착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장면들을 설명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더듬어가게 만든다. 특히 아니에스는 모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인물로 제시되며 그 비탄 장면은 내장이 찢기는 듯한 울부짖음으로 응축된다. 둘레즈가 얼굴의 클로즈업을 정동이 응축되는 자리, 곧 정동 이미지로 이해했듯이 이 장면에서 음악의 소거와 얼굴의 클로즈업은 슬픔을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겪어야 할 사건으로 만들고 관객은 의미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어떤 미적 완충 없이 그 강도에 노출된다. 한 문장 띄고 따라서 아니에스의 절규는 하나의 서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정동이 신체를 통해 외부로 분출되는 임계점이며 그것은 아직 말이나 서사로 정리되지 않은 채 이름 붙일 수 없는 소리, 얼굴의 떨림, 신체의 무너짐 등으로 나타난다. 영화의 이후 전개는 바로 이 형식화되지 않은 강도가 어떤 매개를 거쳐 공연의 형식 속에 조직되는지를 보여준다. 절규가 정동의 한 경로라면 침묵은 또 다른 경로다. 아니에스가 온몸으로 슬픔을 외부화할 때 윌은 같은 상실을 말없이 내부로 접어넣는다. 해밀턴이 지적하듯 영화 속 윌은 선언이 아니라 표류를 통해 형성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여기서 침묵은 정동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의 방향 전환이다. 윌은 슬픔을 소리와 몸짓으로 터뜨려 비워내는 대신 그것에 글쓰기라는 형식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너무 길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는 이 형식화의 과정을 검은 구멍 이미지의 변환으로 시각화한다. 영화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구멍은 숲속 나무 둔치에 자리한 형식 없는 공동으로 탄생과 죽음이 함께 드나드는 의미화 이전의 장소, 어떤 서사적 형식도 부여받지 않은 상실의 원초적 공간이다. 후반부 햄릿 공연에서 이 구멍의 이미지는 무대 중앙의 어두운 입구로 겹쳐지며 여기 오른쪽 이미지에 저 입구 되돌아온다. 공연에서 유령과 인간은 오직 그 문을 통해 등장하고 퇴장하며 마지막에 햄릿 역시 그 문 너머로 사라진다. 자연 속의 불확정적 공동이 극장의 구조화된 입구로 번역되는 것이다. 인프라를 흐름을 조직하고 매개하는 구조로 이해한다면 이 이동은 슬픔의 채널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형식 없이 존재하던 상실은 공연이라는 매개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환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경로를 얻는다. 이 변화는 햄릿의 언어가 윌의 사적 슬픔처럼 발화되는 장면에서 다시 반복된다. 영화는 윌이 자살 충동의 경계에서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있죠? 그것을 읊는 장면을 연출한다. 길게 머무는 숏과 인물을 삼키는 어둠 속에서 이 대사는 철학적 명상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위태로운 독백처럼 그려진다. 바로 여기에서 두 겹의 시간이 열린다. 영화 안에서 이 대사는 아직 정전의 구절이 아니라 사적 고통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영화 밖의 관객은 그 구절이 발화되는 순간 곧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사적 기원으로 제시되는 말 위에 이미 축적된 문화적 기억을 겹쳐 듣는다. 이 장면에서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인프라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관객의 기억 속에 미리 깔려있던 햄릿의 언어가 윌의 사적 슬픔을 곧바로 문화적으로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이 이행은 매끄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르 연극을 처음 보러 온 아니에스는 죽은 아이의 이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이름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그녀에게 이 공연은 아직 애도의 형식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이름과 기억이 공적 기호로 전유되는 사건이다. 사적 상실이 공적 형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는 이처럼 전유의 위험이 따르며 영화는 이를 손쉬운 승화로 봉합하지 않는다. 4줄 정도 아래 라킨이 말하듯 인프라가 흐름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장치라기보다 흐름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조직하는 구조라면 이 장면의 카타르시스 역시 이미 보장된 효과가 아니라 거부와 알아봄, 응답과 접촉을 거치며 형성되는 정동적 사건으로 제시된다. 이 저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알아봄이다. 햄릿을 연기하는 배우가 죽은 햄릿을 떠올리게 한 만큼 닮아있을 때 아니에스의 분노는 응시의 형태로 멈춰선다. 영화는 이 전환을 대사가 아니라 얼굴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2줄 아래 아메드가 말하듯 감정은 주체나 대상 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접촉 속에서 형성되고 재배치된다. 아니에스의 정동 역시 배우의 얼굴을 매개로 햄릿의 기억과 위르의 죄책감에 다시 접속한다. 이 알아봄은 영화 밖의 관객에게도 반복된다. 디제시스 안의 아니에스가 무대 위 배우에게서 잃은 아이를 알아본다면 영화 밖의 관객은 그 무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햄릿을 알아본다. 린다 허천이 지적하듯 각색을 각색으로 경험하는 관객의 쾌감은 친숙한 것이 새로운 것과 겹쳐올리는 반복 속의 변주에서 비롯된다. 관객은 위르의 사적 발화 위에서 이미 정전화된 햄릿을 동시에 듣고 보며 바로 그 겹침을 통해 사적 기원과 문화적 기억이 한 장면에서 분명하다. 영화는 디제시스 안팎의 두 인식을 포개 놓음으로써 사적 슬픔과 문화적 기억을 하나의 정동적 회로로 봅니다. 무대 위에서 윌은 햄릿의 죽은 아버지의 유령을 직접 연기한다. 현실에서는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살아나왔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살아있다. 이 역전은 상실을 지우지 않고 햄릿이라는 극적 형식을 통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배치로 재조직한다. 죽음의 방향을 뒤집어 상연함으로써 줄곧 안으로 접어넣었던 윌의 죄책감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읽힐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아니에스가 윌이 아들과 자리를 바꿨어 라고 말하며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윌의 상실은 더 이상 내면에 갇힌 감정이 아니라 무대와 객석 사이에서 함께 감당되는 사건이 된다. 셰익스피어라는 인프라가 매개해온 비극의 형식은 이렇게 한 가족의 사적 상실을 공동으로 감당 가능한 카타르시스로 옮겨놓는다. 이 변환의 절정이자 영화가 제시하는 가장 카타르시스적인 순간은 아니에스가 공연 중 햄릿 역 배우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다. 이것은 사적 상실이 공연의 형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녀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리고 그녀의 손짓이 주변 관객들의 손짓으로 번질 때 사적 애도는 극장이라는 공동회상 안에서 집단적 정동으로 확장된다. 한 문장 띄고 손과 손이 맞닿은 이 접촉이야말로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집단적 표면으로 엮어내는 장면이며 산타노 다스가 이 순간을 살아있는 애도 의식으로서의 극장이라고 쓴 것은 바로 이 신체들의 결합을 부탁한 것이다. 이때 무대 위 배우의 몸, 객석의 시선, 아니에스의 손짓은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슬픔이 이동하고 증폭되는 하나의 회로를 이룬다. 극장은 단순히 공연이 제시되는 장소가 아니라 정동이 관객의 신체적 참여를 통해 발생하고 순환하는 인프라적 장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론이 제기한 카타르시스의 재정의가 완성된다. 아랫줄에 이 장면이 카타르시스적인 것은 슬픔이 해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이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의 것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폴라드가 초기 근대 극장에서 읽어낸 것처럼 카타르시스가 정신의 정화이기 이전에 신체적이고 전념적인 사건이라면 햄릿의 마지막 공연 장면은 그 전념성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정동, 한 몸의 떨림이 다른 몸의 응답을 불러내는 감흥 속에서 카타르시스는 개인 내면의 정화가 아니라 비정화적이고 집단적인 과정으로 다시 정의된다.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은 빨리 할게요. 자오는 자신의 영화 작업을 설명하며 예술이 절반은 그릇이고 절반은 무언가가 통과하는 통로이며 카메라는 그 에너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매체라고 말한다. 이 정의는 햄릿이 카타르시스를 다루는 방식을 압축한다. 영화는 슬픔을 담아내는 그릇인 동시에 그 슬픔이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통로이다. 한 장 띄고 햄릿에서 이 통로는 다양한 영화적 장치들을 통해 작동하지만 그 장치들이 매개하는 더 큰 문화적 형식은 셰익스피어라는 정동적 인프라이다. 이 집단적 카타르시스는 영화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한 6줄 아래 극중 관객의 손짓이 무대 위 햄릿을 향한다면 영화 밖 관객의 정동적 응답은 셰익스피어라는 문화적 인프라를 통해 같은 장면에 합류한다. 윌렌이 그 장면을 두고 글로브 극장의 관객과 영화관의 관객이 겹쳐지는 더블링의 순간으로 묘사하듯 영화는 무대 위 관객의 응답과 영화 밖 관객의 응답을 서로 포개 놓으며 영화 안에서 손과 손이 이어지던 회로는 영화 밖 상영관에서 다시 한번 연결된다. 이 겹침 속에서 평소에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셰익스피어 인프라의 작동 범위가 비로소 가시화된다. 손을 내미는 극중 관객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영화 밖 관객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도 같은 상실의 형식에 접속할 때 셰익스피어는 영화가 재현하는 한 작가가 아니라 영화 밖 관객의 기억과 감각을 이미 조직하고 있던 정동적 조건으로 드러난다.
햄릿의 마지막 글로브 장면은 영화 전반에서 조용히 작동해온 셰익스피어적 인프라가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인프라적 전도의 순간이다. 그러나 햄릿은 이 인프라를 가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갱신한다. 이 영화는 햄릿을 복수 비극이나 한 인물의 고독한 내면극으로만 읽는 대신 사적 상실이 공연을 통해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전환되는 애도의 형식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여기서 햄릿은 단순히 과거의 정전으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관객의 슬픔을 조직하고 순환시키는 매개로 다시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인프라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정동의 경로를 추가한다. 마지막 문장, 셰익스피어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읽히는 텍스트를 넘어 정동이 순환하는 인프라로 작동한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